안녕하세요. 저는 어둠의 숨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진실과 어둠이 얽혀있는 세상으로 떠나볼 겁니다. 그곳에는 아직 떠나지 못한 염원들이 남아있고 그들의 존재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야기는 오래된 진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과거의 흔적뿐만 아니라 혐오남을 찾지 못한 염원들이 숨어 있습니다. 살아온 벽 너머에는 무시할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죠. 여러분, 혹시 밤중에 느껴본 적 있나? 누군가의 발소리나 가볍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린 적,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그 소리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 어두운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어둠 속에서 우리가 유일한 존재일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값실사한 대신 시설은 최악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집 밖에 있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였고, 옥탑이 사치는데 건물 외도에 있는 다 낡아서 비곡대는 철제당, 심지어 옆 건물과 거리가 너무 좁아서 계단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가는 폭이었지요. 그래도 그땐 마음 놓고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동생과 제겐 큰 위안이었습니다. 소리라는 게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서 옥탑에서는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원체 외진 곳이라 굳이 옥탑이 아니었어도 소음으로 신고받을 일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여튼 후배놈과 옥탑에서 지낸 지 2달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후배는 부모님 댁에 다녀온다고 조금 늦을고 말고, 그날은 저도 딱히 의욕이 없어서 양쪽에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밖에서 뭔가 포크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후배가 없나 했는데 뭔가 너무 작은 소리라서 간혹가다 쥐가 한 마리씩 보이곤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심장이 거슬릴 정도의 소리가 나고, 혹시 고양이 소리를 내면 쥐가 도망가지 않을까 싶어서 야, 저어서 고양이 소리를 내고 있는데 전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제가 고양이 소리를 내자마자 그 투명한 창문 너머로 왠지 시커먼 서른 형체가 보이는 겁니다. 창문에 느치고 좀 높아서인지 머리통만 보냈는데 부시시한 머리카락 사이로 손을 창문에 붙여 눈으로 안을 살피는 모습. 저게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창문은 워낙 불투명해서 밖에서든 안에서든 형체만 보일 뿐 구분이 잘 안 갑니다. 특히나 밤안에 저를 꺼놓은 상태면 밖에선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죠. 전 조용히 창문 쪽으로 기어가서 창문의 사각지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잠깐에 땀이 뒤끝낼 정도였죠. 정확히 몇 종인지 모르겠지만 한참 지니 사부작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뭔가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창문에서 떨어져서 슬쩍 고개를 들어보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해만 창문. 옥탑은 고요했습니다. 근데 그 불투명한 창문이 갑자기 왜 그렇게 무서운 건지 전 급하게 바람막이나 걸치고 옥탑을 내려왔습니다.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 지도 낮은 폐쇄대치를 치고 집에서 2블록 정도 떨어진 PC방 안에 들어가 앉으니 그 시끄러운 공간 속에 묘한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의자에 파묻혀 있다가 후배에게 전화를 했고, 방금 겪은 일을 설명했더니 후배는 경찰을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칼등 강도가 바로 앞에서 협박을 해도, 심지어 그걸 경찰이 빤히 보고 있어도 이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본인이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찰입니다. 물론 사명감을 갖고 명예를 중시하는 진짜 경찰분들도 많겠지만 적어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후배에게 경찰은 별 도움이 안 될 거라 말하고
일단은 제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 새벽, 우린 다시 옥탑으로 돌아왔고 언제나 그렇듯 옥탑은 고요했습니다. 그날은 해가 다 뜨고 나서야 잠에 들 수 있었고 하루, 이틀, 그렇게 며칠을 아무 일도 없이 보내자 사람은 무뎌지더군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대학로에서 버스킹을 한다고 집을 비웠던 때였죠. 오후 8시가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들리는 말듯한 목소리로 문 앞에 누군가 있다고 하는 추대의 말. 그 작은 목소리가 며칠 전의 일을 상기시키며 제 몸을 훑고 지나가자 지나간 자리에 박살이 돋았습니다. 같이 버스킹만 하던 친구네께 렌트와 장비를 맡기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옥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내리자마자 손이 떨려왔는데 그때 괜찮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올라가봐야 계단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사방에 울릴 때 뻔하고 차라리 바로 옆에 있는 상가 건물로 올라가서 반대편 옥상에서 영상으로 기록하면 신고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따로 신고를 못한다고 해도 집주인에게 말해서 계약 기간을 일찍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지만 양옆 건물과의 거리가 띠키야 2m나 될까 말까 하더라. 옆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서도 살금살금 소리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옆 건물 옥상의 문을 열고 나왔고 벽 뒤에 숨어서 밀꼬밀 고개를 내밀어 탑을 확인했더니 옥탑 창문이 있는 쪽 벽에 두더지 같은 옷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사람 2명을 상대 어머니가 고향에서 가져온 장독을 퍼먹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봐도 떼국물이 흐르는 손으로 두번 된장을 퍼먹는 모습에 그렇게 소름이 돋던 채 한참을 넉넉한보다 갑자기 영상을 생각나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동영상 촬영을 눌렀는데 뭔가에 순간 장독에 박혔던 고개가 내 쪽으로 스물리며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도 가지 않는 더러운 얼굴. 그 와중에도 뭔가 이상했던 거. 불의 눈동자가 마치 백매장에 걸린 사람처럼 하얀색 위에 더 씌워진 듯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왠지 손을 품 안으로 넣으려 하는 게 들었고 저는 겁을 먹은 걸 티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되려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옥탑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매업이 먹힌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던 건지 그 시커먼 사람들은 장독을 팽개치고 건너편 옥상으로 그리고 또 다른 건물의 옥상으로 파손에 반짝이는 날붙이를 들고 마치 산짐승처럼 쫄짝쫄짝 뛰어서 사라졌습니다. 건물관의 중격이 원체 좁았던지라 저도 폴짝 뛰어서 옥탑으로 향했고 급하게 문을 열고 후배를 찾으니 옷을 걸어놓은 행거 속에서 기어나온 후배. 파랗게 질렸던 후배의 얼굴에 지금까지도 심심하게 기억납니다. 저흰 정말 단디에 쳐도 그 집에 있을 수 없었고 휴대폰과 지갑만 챙겨들고 곧장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겁에 질려 눈이 풀려있는 성인 남자 2명이 파출소로 달려오니 경찰들도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근데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경찰의 표정에 점점 묘하게 변합니다. 말씨는 알겠는데 확실해요? 네? 뭐가 확실하냐는 거냐? 아니 노숙자들이라 쳐도 무슨 벤장을 퍼먹는 것도 이상하고 차라리 그거를 하지 그 옥상에 뭐 한다고 올라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게 태도가... 그때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게 생각나서 급하게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보니 다행히 옥탑 앞에서 벤장을 팽개치는 부분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영상을 보고도 별일도 아니라는 듯한 표정과 말투로 일단 가보자고 하더군요.
경찰은 휴대폰으로 깨진 장독과 옆 건물의 사진 몇 장을 찍고 조만간 연락을 주겠다며 걸어갔습니다. 저흰 그 집에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경찰이 있는 동안 서둘러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다행히 사정을 설명하니 집주인도 바로 보증금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벌써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찰에선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노숙자인 건지 아니면 다른 도래인 건지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런 류의 인간들이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게, 또다시 어디선가 마주칠 수도 있다는 게, 아직 그실 생각만 해도 손이 떨릴 정도로 소름 끼칠 뿐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시애틀에서 45분 정도 거리의 작은 구역에서 살았다. 동네는 상대적으로 평범한 중산층의 이웃들도 꽤나 괜찮은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물론 가끔 길 건너 막 결혼할 신혼집에서 비명을 꾀꾀 질러대는 부부싸움이 일곤 했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이상한 점 없는 동네였다. 부슬부슬 기둥마루에 내리는 빗소리가 들리는 저녁, 소파에 나를 앉혀놓은 채 한창을 고민하던 부모님의 입이 열렸고, 부모님은 왜 갑자기 살던 곳의 반대편인 뉴욕의 변두리로 이사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었다. 이제는 꽤 지난 일이다. 아빠는 바로 옆집 이웃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 집의 남편인 리차드의 사업이 대박나고 그들은 변두리를 벗어나 뉴욕의 중심가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젠장, 리차드 정말 떠난 거야? 너가 가버리면 난 죽도록 뭐냐고. 아빠는 처음엔 꽤나 힘들어했지만 보다 못한 엄마가 전부터 아빠가 노래를 부르던 나치대를 사주니 언제 그랬냐는 들 금방 잊어버렸다고 한다. 그로부터 3주 뒤 리차드의 집은 부동산 시장에 나왔고 그 집 가족들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다. 엄마는 그 집 아줌마랑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엔 옆집에 새로 이사올 가족에 대해 들떠있었지만 그 행동감은 그들과의 첫 만남 후 금실 사라졌다. 그 집 사람들 뭔가 이상해. 새로운 이웃을 처음 봤을 때 엄마의 첫 반응이었다. 그 사람들은 계속 웃고 있었어. 그게 뭐가 문제냐고? 아니, 내 말은 하루 24시간 내내 얼굴에 기사가 떠나질 않고 얼굴에 무슨 침대 시트처럼 창백했다고 하고, 마치 평생 햇빛을 벽떠다 본 사람들처럼. 그날에 아빠가 맞장 붙였다. 맞아. 그리고 내 엄마가 그렇게 크게 편견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그 사람들은 조금 달랐어. 너에게 말로 설명할 길은 이 단어뿐이구나. 말은 저렇게 해도 부모님은 그 이웃을 무작정 무시하지는 않았다.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새 이웃이 마침내 새 집에 자리를 잡았을 때 엄마는 그 사람들을 위해 쿠키를 구웠고 인사치와 두 분이 함께 이웃집을 방문했다. 새 이웃은 어깨를 마주하고 문을 열었고 그 뒤에 청백한 미소가 얼굴에 굴려있었다. 아빠는 그들이 많이 지쳐 보였지만 계속해서 웃고 있었다고 했다. 아, 안녕하세요. 저번에 잠깐 인사했죠. 저희는 옆집에 살아요. 이사 오신 걸 환영할 겸 인사하려고 들렀습니다. 아, 네, 물론 기억나요. 정말 고마워요. 이럴 때 아니라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부모님은 그로부터 대략 1시간 정도 그 집에 있었지만 막상 그 시간 동안 제대로 된 대화는 몇 마디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 직장이나 이전에 살던 지역들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그 사람들의 대답은 단답형에 노고했다.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일절 없었고 소파에 등을 붙인 채 멀뚱히 앉아있었다. 심지어 부모님이 떠날 때까지.
뻘쭘할지 모르니까 가보겠다고 하네. 당연히 우리를 배롱해줄 줄 알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소파에 그대로 앉아있었어. 솔직히 이 상황을 떠나서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벤트리로 우리 나를 뒤돌아. 이건 그 사람들을 실체에 금축을도 못한 거였다. 그 후의 시간들은 정말이지 이상하다 못해 소름을 끼쳤어. 물론 우린 오늘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기로 결정했지만 일단 지금부터 네가 겁을 먹거나 놀라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난 이 시점에서 그냥 안 듣고 방을 나와버렸어야 했다. 그 사람들의 이사를 보고 3일 후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들의 온갖 짐을 담은 이삿박스를 다 풀기도 전에 그 집 아저씨는 부모님의 집과 똑같은 색으로 집에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부모님의 집은 밝은 크림색에 얇은 파란색 띠가 주애를 두른 모양새였는데 그날의 해가 저물어 갈 즈음 옆집 또한 똑같은 색깔로 탈바꿈 했다. 분명 이상함을 느꼈지만 부모님은 그의 이야기를 바로 꺼내지 않았다. 다음날 아빠는 잔디를 깎고 있었고 그 집 아저씨도 마찬가지였다. 그 남자는 아빠와 똑같은 모자를 쓰고 같은 브랜드의 같은 모델을 잔디 꺾는 뒤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대 날 정말 화나게 놔두고서 곧장 그에게 달려갔지. 물론 그에게 무례하거나 공격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그저 외워낼 수 있냐고 말했지.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쳐다보며 전에 봤던 그 기분 나쁜 미소를 짓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근데 대체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무섭던 건지. 결국 내가 먼저 자리를 피했고 몇 주간은 그 사람들을 주시하기로 했어. 그리고 날 갈수록 상황은 더 미친 것 같이 변해갔어. 말은 하면서도 아빠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생각만 해도 겁이 난다는 뜻이. 일주일 후 옆집 사람들은 새 차를 사기로 결심했다. 모두의 예상처럼 그 사람들은 부모님이 몰던 차와 똑같은 차를 샀다. 빨간색 BMW 3 시리즈 컨버터블. 그리고 그건 분명 도를 넘은 행동이었다. 다음날 부모님은 몇 가지 질문을 위해 이웃집을 찾아갔다. 그렇게 이웃집 현관에 다가가자 그 사람들은 저번과 똑같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문을 열어주었다.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이번에는 그 미소가 전보다 훨씬 더 컸다. 오랜만에 뵙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이야기 좀 맙시다. 당신들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부모님은 집안에 들어가 그들의 맞은편에 함께 앉았다. 당신들이 대체 왜 우리를 떠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들이 뭐하고 살던 저를 신경 쓰고 싶지도 않은데 근데 페인트까진 그렇다 쳐도 차를 따라 사는 건 대체 뭐 하자는 거요? 그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서로를 쳐다봤다. 그리고 대답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그냥 당신들을 좋아하나. 그때 엄마가 아빠의 다리를 꽉 움켜쥐었다. 꼼찍. 뭐야? 당신 왜 그래? 놀란 아빠가 엄마를 돌아보며 조용히 묻자 엄마는 숨을 최대한 들이키곤 들릴 듯 말 듯 아빠에게 속삭였다. 진짜 여기서 나가. 진짜 이런 일 다음에 합시다.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다는 거며. 부모님은 소동치던 이웃집을 나섰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현관문을 수정없이 세게 닫았다. 이런 세상에 체인지 일이
대체 무슨...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일단 진정하고 설명을 해줘. 이 시점에서 엄마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였다. 그깟 정신이 일기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집 안방을 살짝 들여다봤어. 안방문이 보란듯이 활짝 열려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안방, 우리 집 안방이랑 완전 똑같아. 침대도 우리 집 패턴이랑 완전 똑같은 거고, 창이 달린 커튼도 똑같아. 심지어 우리 동에 있는 침상식 침대까지 위치까지 똑같다가. 근데 대체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떨 줄 알아? 그 인간들 솔직히 들린 적도 없잖아. 미치. 한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내가 아빠에게 왜 그 시점에 경찰을 부르지 않았는지 물어봤다. 그의 부모님은 당시 그저 부정하고 그 상황을 믿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미 모든 게 실제 상황이라는 걸 자각하고 있으면서도.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그리고 침대에 들기 전 아빠는 오래된 캠코더를 침대에 코너에 두고 안방 문을 짚도록 했다. 그때 우린 알아야만 했어. 아빠가 말했다. 아빠는 테이프로 가득찬 오래된 탄지박스에서 테이프 하나를 꺼내 TV 아래에 있던 오래된 플레이어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난 생전 처음 보지만 그들이 여태껏 말한 그의 이웃이라는 건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아니, 그들의 누군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부모님이 누워있는 침상의 끄트머리에 어깨를 막대고 있는 그들의 모습. 한 가지 부모님의 이야기와 다른 점이라면 그들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다. 시리도록 차가운 눈빛을 띠고 오만성으로 찌푸린 얼굴. 그들은 그렇게 밤새도록 부모님을 쳐다보았고 선명하지 않은 이 비디오는 실시간 이후에 끝났다. 더럽난 아침에 일어나서 이 비디오를 보고 심장마비가 오는 저녁 아침에 무섭게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미친 듯이 호소가 나더구나. 그래서 거점 야분을 둘을 집어들고 그 집으로 들려갔지. 근데 그 사람들 사라졌어. 거실에는 짐들이 꼼꼼하게 싸져 있었고 비행동에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 왜 그날 겨우 경찰에 신고를 했어. 경찰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줬더니 그들을 찾으려고 무더기 애를 썼지. 하지만 단서가 하나도 없었어. 제걸 철을 사기 위해 사용한 정보는 알칸소에 사는 한 커플의 정보를 도용한 것이었고 정말 그들을 대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 그 뒤론 제걸의 짐을 싸서 그 동네를 빠져나와 이사를 한 거지.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문득 의문이 들었다. 여태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해주는지. 예전에 나란 이웃 리차드 기억나니? 네 아빠가 아직도 그와 연락을 하고 있거든. 근데 그가 어제 전화해서 말하길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왔는데 딱 3일째 되던 날 그 사람들이 리차드네 집과 똑같은 색으로 집을 칠했다고 하더구나.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초등학교 때로 돌아간다. 그 무렵에 난 학교 내에서 심각한 수준의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모를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생각했다. 어린아이들의 심리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남을 괴롭히는 행동을 통해 자신을 과시한다.
매일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했던 생각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뿐이었고, 나는 아파트 옥상에 종종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곤 했다. 괴롭힘이 심해져 버티기 힘들다는 생각이 점점 심해질 때쯤, 그날도 학교와 학원을 마치고 지칠 정신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다. 아파트는 17층의 높이였고 우리 집은 4층이었다. 당시 같은 건물에 같은 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4명이나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괴롭힘에 대한 긴장을 풀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집 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들 때쯤 배 쪽으로 임기척이 느껴졌다. 복도가 지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기에 집안에 위치한 우리 집 문을 열고 나오면 꺾인 복도와 비상구가 보였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자 비상구로 가는 계단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다녀왔던 차 나를 오독오독해 자세히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뭔가 위화감을 느꼈다. 가깝게 봐도 30m는 떨어진 거리라 임재촉을 느낄 만한 거리가 아닌데, 얼핏 봤던 키는 복도의 역 남간의 높이로 인해 어깨의 선만 약간 보이는 높이였다. 순간 머릿속에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집에서도 만난 건가? 잠시 괴롭힘을 피하는 생각만 했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하지만 다행히 그 녀석은 내 쪽을 향해 서서 이상하게 흔들흔들 움직일 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집 앞에 서 있던 아준이라 나는 황급히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도망가듯이 집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나는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들었다. 순간 또다시 임재촉이 느껴졌고 나는 뒤돌아 비상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심스레 비상구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난간에 손을 대고 허탈함 기분에 휩싸일 때쯤 뭔가가 내 위쪽에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았을 때 누군가 나를 내려보고 있었다. 분명 비상계단의 센서등은 내가 있는 4층만 켜져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눈동자는 불은커녕 칠흑같이 어두운 그 위층에서도 라이트를 비춘 듯 또렷하게 보냈다. 그리고 왠지 며칠 전에 보았던 그 실루엣과 비슷했다. 이게 없이 소름이 돋았다. 난 서둘러 주산터를 나와 집으로 달려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집안은 그날따라 을씨난스러웠고 빠르게 뛰는 심장에 불안한 마음을 대변했다.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고 멀뚱멀뚱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누워있던 와중 복도와 낫다는 창문 밖으로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보였다. 우리 집은 지역자가 꺾이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잠이 들면 지나가는 사람이 여럿 있었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림자가 또다시 지나갔고 또다시 지나갔다. 뭔가 이상했다. 그림자의 높이가 딱 나 정도 되는 초등학생의 높이. 우리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신혼부부들. 그 집엔 가만하지만 있을 뿐 초등학생은 없었다. 순간 등골이 오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창문 앞에 서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왕복하기도 했다. 머리통의 크기가 미묘하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보니 철창에 얼굴을 대고 시간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였다. 갑자기 너무 무서웠다. 맞는다는 공포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일까봐.
나는 몸을 돌려 눈을 꼭 감고 억지로 잠에 들려 했다. 부모님이 계신 방으로 가볼까 생각도 들었지만 우린 지금 일어나면 밖에 있는 이상한 것과 눈이 마주칠 것 같아서 아직도 저게 뭔진 모르겠지만 마치 그걸 원하는 것 같아서 침대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저마치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오들오들 떨며 억지로 잠을 청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었고 아침이 찾아왔다. 아침 밥상에 앉아 나서 나는 부모님께 어제 있었던 일을 나눴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셨다. 캐변에 내가 죽고 싶다는 말을 2번 정도 했는데 아마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잠깐 침묵하던 아버지는 대개 학교를 쉬고 싶냐고 물었고 당연히 학교는 가기 싫었지만 가겠다고 말했다. 그땐 학교보다 집이 더 무서웠으니까. 그리고 그날은 유독 많이 맞은 것 같다. 학교가 끝난 후 곧바로 아파트 옥상으로 향했다. 아파트 옥상에 도착한 후 곧바로 난간 밖에 튀어나와 있는 지종이로 올라갔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정신이 아찔했다. 이대로 가만히만 있어도 아래서 올라오는 바람이 내 몸을 흔들어 날 수십 미터 높이 아래로 떨어뜨릴 것 같았다. 이제 그만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순간 등 뒤에 뭔가가 있음을 알았다.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등 뒤에 뭔가가 있음을 분명히 느꼈고 바로 한 걸음이면 생이 끝날 수도 있는 좁은 기둥 위에 있는 것도 잊은 채 난 급하게 몸을 돌렸다. 그리고 옥상 위에 있던 돼지구 기둥 뒤에서 날 쳐다보고 있는 그것과 눈이 마주쳤다.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하얀 얼굴을 기괴하게 일그러뜨려 웃고 있는 소년이 있었다. 젖어있는 머리는 이리저리 얼굴선을 따라 흘러내리고 있었고 하반신은 기둥제에 가려져 상반신만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알몸이었다. 제법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통만 아니라 온몸이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 녀석은 나와 눈이 마주치자 더욱 크게 웃어보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기둥에서 옥상으로 뛰어내려 비상구로 도망쳤다. 애초에 죽고 싶어 올라온 주제에 온 힘을 다해 비상구를 뛰어내려갔고 곧장 집으로 들어갔다. 그 와중에도 마치 그 녀석이 쫓아와 창문 밖에서 날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셨다. 당연하게도 옥상에 올라갔었다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옆에 딱 달라붙어 거실의 소파 위에 앉아 태연한 척 창문을 활찌들게 쳐다보기만 했다. 그리고 한참 보던 뉴스가 끝날 때가 되자 그제야 진전이 풀리며 안도감이 들었고 온몸에 힘이 풀리는 듯 했다. 오늘은 부모님 옆에서 자야겠다고 생각하며 소파에서 일어난 나는 아파트 바깥쪽을 향해 있는 창문을 무의식 중에 힐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밖에서 날 바라보며 아래로 떨어지는 그 녀석과 눈이 마주쳤다. 1초? 2초? 마치 수갑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부모님은 뭔가를 느꼈는지 나를 서둘러 방 안으로 들여보냈고 둘은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방에 들어간 나는 그뒤의 뭔지에 대해 생각할 틈도 없이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아침이었다. 가기 싫은 학교였지만 갈 수밖에 없었고
길가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사람들 사이로 얼핏 보이는 휘자국과 하얀색 손. 그 녀석이 죽은 건가? 그날은 이상하게 맞지 않았다. 다들 나를 없는 듯이 대했다. 그날 저녁을 먹던 도중 부모님은 내가 걱정이 되었는지 나에게 행여나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며 어제 젊은 여자가 투신자살한 사실을 말해주었다. 이미 누군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터라 별로 큰 반응은 없었다. 아니, 잠깐만. 여자? 난 분명 떨어지는 남자아이를 봤는데 심지어 눈도 마주쳤는데 죽은 사람이 여자? 괴수를 몸이 떨려왔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그냥 무서웠다. 사건 이후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 녀석은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봤을 땐 아마 그 녀석은 나를 죽으라고 부추기려던 게 아닌가 싶다. 왠지 그렇게 느껴졌다. 한 가지 신기한 건 그날 이후로 난 더 이상 맞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잘 살고 있다는 거. 하지만 창문 밖에서 웃으며 떨어지던 그 얼굴을 난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아버지 사업이 잘 안 풀리게 되며 우리 가족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다. 이사한 곳은 이전 집에서 불과 걸어서 10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같은 도시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흥미진 동네였다. 새로운 집은 상당히 낡았지만 공간은 5인 가족이 살기에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밤새가 저렴했기에 우리 가족에게 안성맞춤이었다. 30평간의 본체에는 작은 거실과 2개의 방이 있었고 현관을 나서서 2~3m만 지나면 10평가량의 문간방이 있었다. 동생은 처음으로 이사 온 날 그 집을 기분 나쁜 집이라고 표현했다. 우리 집에는 2개의 방이 있었다. 거실이 매우 작았기에 거실 대신 사용되었던 큰 방이 있었고 작은 방은 여동생이 사용하게 되었다. 사실 그 작은 방은 매우 음침한 방이었다. 365일 24시간 햇볕 한 번 들지 않았고 환기가 되지 않아 곰팡이가 실고 있을 정도였다. 창가에는 가끔 길냥이들이 올라와서 안을 들여다보곤 했다. 한번 그 방에서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가면이 하나도 안 되어서 바로 옆 화장실에서 나는 모들 소리가 그대로 들리고 또 방 바로 안에는 지하실이 있었다. 우리 집엔 키우던 요크셔 테리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유혹하기에 항상 그 방을 향해서 짖는 일이 많았다. 창가에 나타난 길냥이 때문인지 매일 출몰하던 바퀴벌레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렇게도 짖어댔다. 우리는 농담으로 야, 강아지는 사람이 못 보는 것도 본다는데 귀신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라며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동생방 형광등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근데 형광등만 떨어진 게 아니야. 아예 형광등에 꽂는 장치까지 통째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었다. 근데 조금 이상한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났고 당연히 큰 소리가 났을 건데도 5인 가족 중에 누구도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동생은 카페에서 마감 알바를 했었다.
퇴근하면 밤 12시쯤이 되어 15분 정도 거리를 걸어왔는데 우리 집 앞 골목에 왔을 때 뭔가 검은 선한 형상의 그림자를 목격하였다. 동생은 시력이 좋지 않은 편이었고 멀리서 본 그는 괜히 어깨가 들썩이는데 마치 격렬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으로 보였고, 그래서 동생은 아, 저걸 이 늦은 밤에 자전거를 타고 있네 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이상한 게 분명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더 멀어지는 것도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 어깨를 들썩일 정도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동생은 순간 이유 모를 소름이 돋았다고 한다. 그 와중에도 내 여동생의 참 대단하다고 느껴진 대목에 무서움보다도 호기심이 더 크게 들더란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 그 그림자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두운 골목 한복판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하지만 워낙 어두워서 자세하게는 보이지 않았고 동생이 더 자세히 보길래 안경을 꺼내서 안경을 쓰고 다시 봤더니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 앞서 말했듯 우리 집 현관문 옆엔 10평 정도의 돈감방이 있었는데 오히려 겨울에는 본체보다도 난방이 잘 되어서 추운 날에는 본감방에서 자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무서웠던 점은 본감방은 너무 외부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곳이었다. 항시 잠겨있지 않았고 현관문 같은 문이 아니라 일반 문 같은 문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출입할 수가 있었다. 그래도 본감방은 따뜻하기도 하고 싱크대도 있고 별도의 화장실도 딸려 있었다. 그리고 그날은 엄마가 본감방에서 잠들었을 때였다. 꿈속에서도 엄마는 본감방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새벽이었는데도 이상하게 마당이 시끄러웠다고 한다. 그래서 조심스레 일어나 마당을 봤더니 웬 낯선 사람들을 마당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고 그들은 엄마에게 욕실엔 사람이 꽉 차서 샤워할 공간이 없어서 여기서 샤워를 한다 라고 말했다고. 그리고 신기한 것이 본감방은 니은자 부서로 문제 하나뿐이었는데 꿈에선 지금 있는 문 말고 다른 벽에도 실제로는 없는 다른 문이 너무 그늘듯하게 달려있었다고. 그리고 그때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렸는데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라면서 동생의 목소리를 성대모사하는 듯한 목소리로 누군가가 계속해서 엄마를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처음에는 작은 똑똑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점점 커지며 문을 부술 듯한 소리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꿈에서 깨고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날이 밝은 동안에야 본체로 돌아왔다.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 엄마가 꿈에서 봤던 문이 있는 위치를 살펴봤는데 그곳엔 정확히 문 정도 크기의 무언가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마치 문이 달려있었는데 그 부분을 시멘트로 베운 듯한 흔적이. 우리 집 보일러는 지하실에 있었는데 지하실은 바깥에서만 들어갈 수 있었다. 가끔 보일러가 고장날 때마다 지하실을 들어갔지만 지하실은 대낮에 들어가도 기분 나쁠 정도로 음침한 곳이었다. 전구가 있긴 하지만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실치로만 전원은 온오프 할 수 있었고 정말 웬만한 일이 아닌 이상 지하실을 가는 일은 없었다. 오늘 겨울날이었다. 유난히 추운 날이어서 보일러를 꽤 틀어놨고 집안은 따뜻했었다. 문제는 다음날 아침 바닥이 싸늘했다.
너무 추워서 보일러 컨트롤러를 봤더니 보일러가 꺼질 수 없다. 더러워. 황종우를 누가 보일러를 껐어? 하지만 전원을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순간 보일러가 고장났나 싶었다. 그때 같이 잠에서 깬 동생이 나했다. 너 친구들이랑 놀다가 새벽 3시에 들어와서 자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보일러 잘 들어갔었는데? 그때가 오전 8시에 고작 5시간 만에 잘 돌아가던 보일러가 갑자기 왜 고장난 거지? 그렇게 이른 아침에 보일러를 확인하러 오실진을 입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문을 열자마자 노란 전구빛을 받은 쾌쾌한 먼지가 시야를 방해한다. 근데 보일러는 고장난 게 아니었다.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에 전원 콘센트가 꽂혀 있었다. 그리고 그 먼지 쌓인 콘센트의 주변엔 그간 쌓인 먼지를 헤집은 얼마 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것도 크기와 모양이 보고도 다른 정말 다양한 크기의 손자국들을. 내가 깜짝 놀라 재빨리 바닥을 새겼지만 내가 딛고 온 발자국 말곤 어떠한 수란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난 혼란스러웠지만 걔네 정신을 차렸고 콘센트를 다시 꽂으려니 굉장히 뻑뻑했다. 그리고 다시 뽑으려니 뽑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체 새벽 3시와 8시 사이에 지하실을 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여기까지가 내가 지금까지 겪은 이 집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가족은 이 집에 살고 있고 이후의 이야기는 기회가 된다면 더 이어가는 걸로.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산을 생활. 하지만 부의투이하던 터라 반지하를 전전하던 도중 나름 괜찮은 회사에 취직하여 큰 맘 먹고 이사를 하게 됐죠. 고만고만한 빌라들 사이에 툭 튀어나와 있던 6층짜리 건물. 그 중에서도 꼭대기층인 6층. 확실히 반지하보다 센 월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6층짜리 건물에 6층으로 이사하고 보니 정말 반지하보다 편한 것보다 불편한 게 더 많더라고요. 우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게다가 건물을 거주하는 사람들 70% 이상이 다 외국인.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저녁 실험한 데는 무지하게 시끄럽습니다. 처음엔 들리지도 않던 소리였는데 이게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지옥이었죠. 그리고 그날은 다음날 출근할 것을 생각해 11시쯤 잠을 청하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더블사이즈 침대에 혼자 대자놓고도 누워있는데 밑에서 들려오는 쿵 침대까지 울리는 소리. 성질 같아선 내려가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이 통할지도 모르겠고 외국인들은 뭔가 무섭더라고요. 그냥 꾹 참자. 잠들면 문제될 것 없다 생각하고 잠을 한 마리, 두 마리씩 채고 있을 때 갑자기 침대가 들썩거릴 정도로 쿵쿵거리는 겁니다. 정말 막 잠들려던 참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간신히 참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심화되는 3일에 한 번씩 그때 겪었던 것처럼 침대가 들썩일 만큼 큰 진동을 느꼈는데 점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중요한 업무 처리가 있어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 날이라 억지로 눈을 붙이는데 간신히 잠들려 하면 어김없이 진동이 오더라고요. 정말 그때
제가 아는 욕을 죄다 쏟아부으며 뛰쳐내려갔습니다. 5층으로 도착해서 건물 구조상 바로 저희 집 밑에 있는 502호 문을 부서질 듯 두드렸습니다. (3일가량) 문을 두드리니 "누구세요?" 하면서 중년 여성 목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안 여시더라고요. 그땐 굉장히 화가 나 있던 상태라 "601년대 문 좀 열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잠깐 망설이는 듯 문이 열리고 걸쇠를 잠근 상태에서 저를 땔꽁히 쳐다보며 이 5번층에 무슨 일이냐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피해자는 전데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심한 짜증이 섞인 말투.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4번, 그것도 요즘은 2~3일에 한 번씩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쿵쾅거리지 좀 말라고. 제가 억양에 올라간 상태로 면전에 소리를 지르니까 안에서 아저씨 한 분이 걸쇠를 들고 나오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합니다.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 저는 일단 화를 가라앉히고 쉬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실무 피해본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내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제발 오늘만이라도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더니 그제 아저씨도 뭔가 심각한 얼굴로 "우리 집엔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고. 보이머 와이프는 새벽에 일을 나가서 10시가 되면 바로 잠든다고. 애들이라고 해봤자 올해로 중학생이 된 여자아이밖에 없다고 합니다." 중학생 여자아이가 제가 누워있는 침대를 들썩거릴 만큼 천장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을까나. 물론 그럴 만한 이유도 없겠죠. 아저씨의 표정과 말투를 봤을 때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진 않아서 뭔가 난감한 상황이 들었습니다. 우선 아무리 봐도 502호는 범인이 아닌 것 같았죠. 전 밤늦게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502호가 아니면 501호나 503호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말할 것도 아니고 복도에서 큰 소리 나왔을 때 대충 그들도 들었을 테니 조심하겠지 싶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올라와선 속을 가라앉히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이 오는구나 느낄 정도로 술을 들면 정신이 몽롱해질 줄. 또 한 번 침대가 들썩거렸는데 이번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라 여기고 여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 침대에 일어난 채로 앉아있었는데 머리맡이 들썩이더니 혀글신이 다리 쪽이 들썩이고 밤이 아닌 침대가 들썩거리는 겁니다. 순간 정신이 또렷해지며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요. 불을 켜놓지 춤을지 않아서 도무지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성이라는 게 남아있었을 때라 밑에 집에서 제 반응이 재밌어서 더욱 장난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비현실적인 거를 그렇게 믿는 성격도 아니었고 무의식 중에 겁이 나서 현실을 회피하려던 건지 그냥 501, 503호에 사는 사람들 장난일 거라고 혼자 합리화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하는 마음이 편해졌는지 자연스럽게 소리가 멀어지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는 대로 부동산에 전화해서 자꾸 이런 식이면 나 이 집에 못 산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는데 일단 주인은 줄 건데 협박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제가 물음장을 놓았더니 그럼 월세 한 달씩 떼고 보증금 돌려줄 테니 나갈 거냐고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에이, 사장님 하나지 없구나. 기마대기로 잘게요. 돈 없고 집 없는 서러움이 없게 바로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근데 그리곤 정말 한 달 전에도는 정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역시 밑에 집 장난이었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전화를 칠 수 있던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며 채널들을 돌려가며 VOD로 영화를 보고 있는데 TV가 아니라 제 침대 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이게 근육 출연하기가 힘든데 칙 하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오더라고요. 전 혹시 지인가 싶어서 너무 겁났죠. 어릴 때 햄스터 시체를 보고 나서부터 지나고는 기겁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순간 기념을 들으면서 침대 위에서 껑충 정투해서 개구를 싸세워 경직되었습니다. 그러길 한참 이내 소리가 잦아들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려 침대 밑에 공간을 봤는데 침대 끝쪽에 검은색 덩어리 같은 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지어 뭐냐? 전 침대에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더 싫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침대가 들썩거리는 겁니다. 그제야 저 쥐새끼를 두들겨 패서라도 내쫓아야겠다고 기념을 지르면서 침대에서 내려와 구석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침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내킨 밑을 조심스레 봤는데 아까까진 침대 끝자락에 있던 물체가 침대 중앙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저게 뭔지 도둑이 안 됐습니다. 시커먼 지각기도 한데 지러보기엔 너무 크고 대체 저게 뭔가 싶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형체가 쿵쿵 뛰면서 침대 밑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다리가 달린 것도 아닌데 뛰어서 침대를 올리는 건 둘째치고 동물이면 비치지 않고서야 저렇게 팔짝팔짝 뛸 리가 없는데 제가 용기를 짜내서 뒷자루로 건드려 보려고 침대 밑으로 손을 넣어서 움직이니 그때 미친 듯이 뛰던 그 불치가 제 손등에 탁 내려앉았고 진짜 순간 온몸에 소름이 쭉 돋으면서 무슨 축축한 돌 같은 게 팔을 쏠고 지나가는 겁니다. 기념이란 기념은 다 지르면서 휘자로도 내팽개치고 바로 손을 대고선 팔을 털어내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 물질과 침대 밑에서 나오더니 전신 창문을 가리던 커튼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튼 뒤를 도망갈 곳도 없어서 때려잡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 잠깐 퀴즈 신호를 하고 커튼을 확 걷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창문에 부딪혀서 밖으로 못 나갔으면 정성인데 커튼을 다 젖고 침대 밑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집 어딘가 구석진 곳에 또 숨어있을까 싶어 집에서 슬리퍼를 신고 머리맡에 빗자루 상실에 대 상태로 며칠을 살았죠. 그런데 그 뒤로는 침대가 들썩이는 것도 없고 물론 그 물체도 안 보이고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니 슬슬 잊혀가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 오랜만에 쉬는 날이라 침대까지 드러내서 청소를 하는데 분명 저 말곤 순정도 없는 이 침대 밑에서 40에서 50cm가량의 사람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나온 겁니다. 청소하다 말고 갑자기 소름이 쫙 끼쳐서 무서운 마음에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니 당장 나가서 머리카락을 태워버리라고 하시고 본인께서 바로 오겠다고 하십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가 봤던 그 검은 형체는 뭐고 이 머리카락은 아무래도 집을 다시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마치 오늘처럼 미친 듯이 더웠던 한여름이었어요.
더워서인지 밤에 잠도 안 오고 해서 아파트 베란다로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있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 목소리와 어머니인 듯한 모자지간이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윗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엔 누가 사는지 잘 모르고 있던 때였지요. 여튼 저 모자지간도 더워서 베란다로 나와서 바람을 쐬고 있는 중인가 보다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어와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에 들었지요. 그렇게 며칠 동안 무더위가 계속되던 중 참다 못 참겠어서 에어컨을 키려니 정말 재수도 없이 에어컨이 고장난 겁니다. 이게 또 쓰면서 참는 거랑 고장나서 꼭 키는 거랑은 심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곧장 수리기사를 불러서 수리를 해달라 그러니 대체 뭐가 고장난 건지 수리 비용이 신형 에어컨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는 정도로 그럴 바엔 새로 사겠다고 그냥 새로 에어컨을 주문했기요. 근데 가장 다른 설치 예약이 2주가 걸리더라고요. 아마도 그때부터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는 버릇 아닌 버릇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란다로 나가서 바람을 쐬고 있으면 윗집에 그 보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가 꽤 늦은 시간인데도 말이죠. 그건 그날 새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의 새벽바람을 맞고 있으니 윗집에서 또 소근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영결이 오늘은 뭐하고 지냈어? 오늘은 계속 엄마 기다렸어. 아이 부축해라. 뭐 이런 식의 대화들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나 보다 뭐 그렇게나 생각했지요. 애초에 남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 베란다에 나갈 때마다 항상 대화가 들렸습니다. 날 따라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래도 거기까진 괜찮아요. 근데 정말 이상했던 게 들으면 들을수록 엄마와 아들을 대화할 때 목소리 톤이 감정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기계 같은 이상한 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은 새벽에 윗집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얼핏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걸 봐서는 엄마가 아이를 혼내는 것 같았죠. 정말 무섭게 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의 울음소리도 들렸다고 왠지 웃는 소리도 들렸다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생각뿐이고 별 신경만 쓰지 않고 지냈죠. 솔직히 저한테 피해 오는지 아닌 이상 남들에 참전하면 피부만 상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 집에 이사 온 지 며칠이 지났을 때 주말인데 별다른 약속도 없으니 인사도 할 겸 1층에 떡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모의집이 13층이었고 아랫집, 윗집, 옆집 뭐 이 정도만 돌리려고 적당히 떡을 준비해서 한 집 한 집 직접 갖다 주면서 인사하고 다니다 보니 어느 집 윗집까지 오게 되었죠. 이참에 아이 얼굴도 보고 엄마 얼굴도 보고 마침 잘 됐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윗집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도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베란다에 빨래 널 때만 해도 분명 사람 목소리가 들렸었는데 아마 제가 누군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서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저 아랫집 이사 온 사람인데 떡 좀 갖고 왔어요. 그렇게 한 30초 지났나? 문이 열리며 아예 엄마인 듯한 사람이 나오는데
정말 그 문이 열리는 순간 뭔지 모르는 악취가 진동을 하고 비릿한 피비린내도 나고 아무리 못해도 최소 몇 달은 쉬지 않은 듯한 몰골 냄새를 심지어 떡을 받으려고 내민 손에는 손톱이 죄다 벗겨서 뜯겨 있었고 저를 바라보는 눈에는 초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여자는 반갑다며 저더러 고맙다고 웃는데 나름대로 영상을 찌푸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는데도 표정 관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툭한 건너서시는 한 아주머니가 현관문을 벌컥 열더니 정말 눈을 찢어져라 채로 저한테 빨리 집으로 오라고 손을 막 휘저는 겁니다. 처음엔 왜 저러나 싶었죠. 근데 제가 그렇게 벙쪄 있으니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거기 있지 말라고, 당장 이리로 오라고. 이게 정말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근데 그래도 나름 굶길자나 눈치는 있어서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했죠. 그나 생각해보니 아이도 안 보이고 그 여자는 계속 미친 사람처럼 눈 뒤집어갖고 웃고 있고. 근데 대체 왜 그랬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다리가 못 박힌 듯 꼼짝도 않는 겁니다. 그때 마치 그 집 뒷베란다에 열린 창문과 제가 서 있는 현관문으로 맞바람이 들며 안쪽에서부터 정말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듯이 풍겨왔고 그 냄새에 정신이 든 건지 간신히 다리가 움직여 옆집을 향해 몸을 돌리는데 그 여자 입에서 형 가지마, 엄마랑 나랑 같이 놀아. 우리 염치를 주머니 안 할래? 엄마 죄송해요. 어디 가? 하지 말란 시켜야. 그 여자 혼자 정말 미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닭살이 올라왔습니다. 누구한테 정말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뛰밀고 저 돌아왔던 다리 힘이 다시 풀려버렸죠. 그때 그런 저를 바라보던 옆집 아주머니가 빨리 오라고 소리를 빽 지르셨고 그 말을 트리거라도 든 듯 그제야 정신이 바짝 들려 전 정말 도망치듯 풀린 다리를 쥐어짜내 계단을 달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집에 사는 동안 베란다만의 잠금장치도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사한 지 오래되었구나. 그리고 며칠 뒤 우연히 마트에서 그때의 옆집 아주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아주머니는 평소엔 조용한 복도에서 왜 떠드는 소리가 들려서 나와봤던 건데 현관문으로 가려져서 총각이 누구랑 이야기하는 건지는 똑딱다고.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 정말 유sam했던 게 그 집 앞에서 총각이 말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헐벗은 꼬마아이가 총각을 그 집 안으로 떠밀고 있었다고. 그걸 보고 놀라서 이리로 오라고 총각한테 소리를 지르니 그 아이가 고개를 휙돌려 쳐다보는데 아이의 눈이 사람 눈이 아니라 뱀눈 같았다고. 그냥 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소리를 지른 거라고. 나중에 듣기로 아주머니는 그 집에 사람이 살았는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에만 몇 년을 살았는데 말이죠. 그 뒤론 제가 의도적으로 아파트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한 것도 있지만 윗집의 소리도 그 여자도 한 번도 듣지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일이 충격이었는지 새로 이사 온 집에서도 베란다는 닫고 살았습니다. 베란다만 나가면 그 미친 여자가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서. 제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바로 군대를 갔다가 복학한 같은 과 형이 있었습니다. 저는 숫기가 없는 편이라 사람들과 두루두루 친해지지 못하는 편이었는데 그건 그 형도 마찬가지여서 이상하게 저희 둘이 친해지게 됐었죠. 그렇게 붙어 다니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중 하나가 형이 가끔 본다는 귀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꼭 비 오는 날에 집에 돌아가는 길이면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건 그 중에서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나는 가장 소름 돋았던 이야기입니다. 형이 대학에 합격하고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와 자취를 하게 됐을 때라고 합니다. 지방에 살다가 처음 서울에 올라온 터라 서울 그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다고 합니다. 사투리를 쓰지 않는 사람들 하며 말도 안 되게 높은 건물들. 헌데 그 많은 건물치는 지낼 집을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일주일 동안을 찜질방에서 생활하며 발품 깔고 돌아다닌 그때 당시 형의 남편에선 그나마 가격이 괜찮았던 지금으로 따지면 이상할 정도로 싸게 나온 집을 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충 둘러본 지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행여 저가 먼저 계약할세라 담을 보자마자 계약하고 캐리어를 끌고 들어갔다고. 집은 정말 옛날 집이었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형이 봐도 정말 시골집 같았다던 칠. 도지 군데군데수로 있는 초록색 철문을 열고 들어가보며 배력은 숙청도 잘 안 맞는 느낌의 시멘트로 대충 발라놓은 바닥. 나무로 된 비다지문을 밀고 들어가면 보일러에 안쪽에 탄 듯한 밤의 장판과 문은 어디로 갔는지 길다란 돈지방왕 경계로 삼아 부엌과 밤이 나뉘어진 구조. 그 와중에 돈지방은 턱이 높은 편이라 급하게 걸어다니다 보면 걸려 넘어지게 다축해 생겼던 했죠. 처음 반에 들어와서 한 3일간은 벌레 잡고 방 보수하고 이래저래 집을 살아내 살만한 공간으로 만드느라 정신이 없어서 별다른 생각이 한 걸 못한 채 살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4일째부터였답니다. 그 작고 낡은 집에 침대는 사치였고 적은 두꺼운 이불을 바닥에 깔고 옥통이 들어오는 문을 피해 문치방 쪽으로 머리를 놓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그 3일째 밤부터 베개에 머리를 놓고 눈을 감고 나면 누가 자기를 쪼로지를 쳐다보고 있는 기분이 들더랍니다. 괜스레 오싹한 느낌에 눈을 번쩍 떠보며 남자 혼자 사는 빈방에 누가 쓸리고 있나요? 괜히 질이 낯을 보고 서울이라 적응이 안 됐나 보다 생각하며 정신을 무겁게 하며 익숙해지려 노력했는데 그 이상한 시선에 달이 갈수록 선명해지더랍니다. 하루는 허다하다 코앞에서 숨결이 느껴지는 느낌에 이불 속에서 소름이 돋아서 당장에 벌떡 일어났는데 문득 문치밤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동안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나무로 된 문치방의 견에 이상하게 사람의 눈 같다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지금은 잘 보기 어려운데 원문프로 된 가구 같은 걸 보면 옥리라고 하죠. 줄기에서 나뭇가지가 나오는 부분. 그게 정말 사람의 커다란 눈처럼 보였답니다. 근데 형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신 같은 게 아니라 무의식 전에 적을 의식해서 그런 느낌이 들었겠거니 나름대로 이유를 찾은 느낌이었다고. 하지만 형의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그 후로도 그 이상한 시선은 계속해서 사그라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리를 바꿔도 보고 석은도 풀어보고 집안에 빨래줄을 달아놓고 마늘에 생강에 온갖 것들을 다 걸어마치난 고약한 냄새난 날뿐 별 효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시골에서도 가끔씩 귀신을 봤었던 형은 이 집에 분명 무언가 있긴 하다 싶었지만
그렇다고 계약해놓은 집을 두고 나갈 수도 없었고, 당장에 이 집을 나가면 또 이런 조건을 구하는 것도 덤락하고, 예나 지금이나 귀신보다 무서운 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무서운 건 어쩔 수 없었는지 친구로 데려와서 재워보고, 하루는 자기가 친구 집에 가서 자기도 있다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결국 집으로 돌아와야 했죠. 더군다나 그 말은 유독 진정감이 심해서 새벽 3시가 다 됐어야 잠자리를 들었답니다. 근데 어김없이 눈을 감자마자 느껴지는 시선. 차라리 오tum을 맞는 데 낫겠다는 생각에 머리를 바깥쪽으로 돌리고 발을 문지방에 두고 잤었는데, 그 발밑에서 또 그 이상한 시선이 느껴졌답니다. 형이 참다 슬며시 눈을 떠서 이불을 내리고 조심히 아래를 쳐다봤는데, 그 순간 그 엄지무지가 마치 사람 눈처럼 깜빡인 겁니다. 형은 취겁을 하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답니다. 정말 최악의 방법이었죠. 차라리 눈을 닥쳐고 나간다던가 이불을 집어던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불 속에 갇힌 꼴이다. 그 와중에도 무서워서 이불 안에서 덜덜 떨며 어쩌지 하다가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다리 살 때까지 이러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잠시 숨을 고르고 소리를 삑 지르며 이불을 지쳤답니다. 그러자 바로 형의 눈 앞에 학사실에서 나탔을 법한 머리를 들어올린 일본 남자가 뻥 뚫린 눈으로 형을 짖을 듯이 돌아보고 있었답니다. 남자의 얼굴에 분명히 도날이 없었는데 그 시선이 얼마나 소름 돋는지. 근데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형의 시선을 아래로 데려갔는데 남자는 목이 없었답니다. 얼굴만 달고 길게 늘어난 목이 눈치밤에서부터 형의 얼굴 앞까지 쭉 드러만 채워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그전에도 종종 귀신을 봤던 형이지만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형은 늘어난 목을 보자마자 확정 기절했답니다. 눈을 뜨자마자 돈을 두슬듯이 들고 나와 걱정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겁에 지를 다급한 목소리에 어머니는 그 시골에서 서울까지 택시를 타고 달려오셨답니다. 형은 대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다 바로 앞에 택시가 멈춰서고 차문을 열고 뽀글뽀글 파마를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들썩거리며 어머니 품에 달려갔는데 순간 어머니 표정이 확 일그머지며 무슨 저런 집을 구했냐고 당장 저 집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동물겨울 상범은 고사하고 되려 호통을 치는 어머니의 말에 형은 펜짓도랑으로 딸꾹질을 하며 발됐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챙기러 들어가려는데 어머니는 다 갖다 버리고 새로 사야 된다고 형을 끌고 부동산으로 향했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아니 어찌 보면 굉장히 소름 돋았던 건 부동산 아저씨의 태도였습니다.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귀찮은 일이라도 처리하는 것처럼 계약 없던 해줄 테니 찍어서 소문내지 말라고, 저놈이만 있으면 계약 근무를 하는 말은 안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 손에 끌려 동네 놀이터 벤치에 앉으니 그제야 어머니가 고생 많았다며 형을 안아주셨다고. 형은 정신이 어벙벙했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설명도 안 했는데 집에서 나오라고 하는 어머니나 갑자기 와서 성을 내는 어머니의 말에 그런 태도를 보였던 부동산이나, 대체 이게 뭐냐고 묻는 형의 질문에 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형의 발목을 가리켰는데 팬티바람이라 휑한 형의 발목에
선명히 찍혀있는 빨간 손자국. 그걸 본 형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게 형이 처음으로 봤던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귀신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론 형의 집안 자체가 약간 그런지런지 있는 집안이라 어머니 없이도 말은 안 했지만 귀신을 보곤 했었다고. 근데 그런 어머니도 그 정도로 살지가 지쳤던 귀신은 생전 처음이었다고. 만약 형이 저 말을 안 했고 그냥 그 집에서 견디고 살았다면 지금치는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를 거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혼자 살게 되었던 때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밤에서 혼자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래층에 손님이라도 왔나 하고 생각했지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니 목소리가 한두 사람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당시엔 영화나 TV 소린가 하고 넘겼는데 제 시간이 되었는데도 소리는 멎을 생각을 안 했고 막상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새벽 3시까지 들리는 소리에 신경이 쓰여서 잠을 설치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내일은 아니었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서 제대로 잠도 못 자는 생활이 이어지게 되었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래층에 가보기로 했다. 계세요? 미친 사람인데요.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후 나온 사람은 겉보기에 나보다 2~3살 정도 많아 보이는 대학생 정도의 나이. 내가 외친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뭐라고 하려는 순간 그 사람이 갑자기 인성을 찌푸리더니 대출 없이 매일 밤치를 뭐하는 거야? 잠시 시끄러워서 못 써냈어. 라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다. 예?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은 나는 내가 내려온 이유를 처음부터 이야기해주고 아래층에서 거의 매일같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했더니 그는 그 시끌벅적한 소리가 관광되는 위층에서 들려와서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한마디 하려고 했다고. 그리고 그 순간 이유는 모르지만 안 좋은 느낌이 들었다. 분명 사람 목소리였다. 이미 며칠 동안을 둬 틀림없는 사람 소리. 게다가 아래층 남자도 사람이 떠드는 소리가 틀림없다고 했다. 그렇게 잠시 침묵이 이어진 후 그럼 천종일 보고 있다? 하고 그가 말했다. 잠깐 여기 기다려봐. 그는 그렇게 말하더니 내 대답도 듣지 않고 성전등을 가지고 왔다. 하지만 나는 멋대로 뜯다가 천장이 무너지거나 뭔가를 부수게 되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 부동산이나 주인은 오라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하며 아무래도 천장을 뜯을 지제인 그를 설득했다. 그리고 사람 소리가 난다고 하면 괜히 이상해 여겨지시니 그냥 대충 밤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라고 부동산에 연락을 했다. 그러자 부동산에서는 춤의 쥐 같은 게 선다고 생각했는지 다음날 바로 목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했다. 다음날 꽤 이른 시간에 아랫집 남자가 내 방을 찾아왔다. 약속한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 무슨 일이냐고 묻자 급한 용건을 챙겨 같이 있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자기가 업소를 열고 들어가라고 열쇠를 건넸다. 간만에 꿀잠을 잔에 받아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알겠다고 하고 부동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점심시간쯤 부동산 사람과 업자가 왔다. 부동산 측에서 아랫집 사람과 연락이 안 된다며 따로 들은 거 없냐고 하길래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전했더니 약간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아랫집에 가기로 했다.
이야기를 듣지 않아 1층과 2층 사이를 조사해보려면 아래층 욕실 천장을 통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아래층 남자는 집을 열 수 열라고 했지만 왠지 보면 열릴 수 없다. 근데 아무래도 주인도 없는 집에 내가 들어가는 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곱자분과 부동산집에서 알아서 하라고 나는 밖에 있었는데 갑자기 안에서 비명이 들렸다. 정달아 나도 눌러서 급하게 문을 열었더니 부동산 사람과 업자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와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게 아닌가. 그동안 여러 일이 있었지만 길어질 테니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래층 남자가 욕실에서 죽어 있었다고 한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왔고 당연히 나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마치 범인의 죽음 아들 이어지는 질문들. 다행히 진술에 설득력이 있었는지 얼마 안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아침에 그와 대화를 나눌 때 이상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아래층에서 들리던 소리에 대해서도 경찰에 나했더니 그것도 조사한 것 같지만 뭔가 되견했는지 어떤지 전혀 말해주지 않았다. 결국 나는 아래층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를 포함해서 그가 죽은 이유도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하루새 너무 여러 일이 벌어진 탓에 피곤해서 얼른 자려고 이불에 들어갔더니 또 그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근데 평상시와 뭐가 달랐다. 지금까진 아래층에서 들리던 소리였는데 이번에 옆에서 들려왔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바닥에서 들려왔기 때문에 조금 오물거리는 소리였지만 이번에는 같은 밤에서 들리는 것처럼 선명히 들려왔다. 순간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 잠깐 눈을 뜨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솔직히 무서웠다. 하지만 소리가 왜 나는지도 궁금했다. 그렇게 천천히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정장처인에 남자가 한 명 서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서 있다기보다 물 속에서 밖으로 내는 것 같이 바닥에서 사람 손반신이 올라오는 모습. 그 정장처인의 남자는 미친 듯한 속도로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입 또한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일대였다. 그 입에서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곳이다. 나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감정에 꼼짝도 못하고 그 정장차림의 남자를 보고 있었는데 틈틈한 어둠에 점차 눈이 그면서 또 다른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조금 아래층 남자다. 분명 오늘 아침 죽은 그가 바닥에서 몸만 드러낸 채 눈을 크게 뜨고 천장을 보며 정신없이 중얼거리고 있었다. 난 더 이상의 생각을 포기하고 잠옷 차림으로 휴대전화와 지갑만 들고 방에서 뛰쳐나왔다. 휴식함에서 밤을 새고 달을 밝자마자 부동산으로 달려갔다. 어제 내가 본 게 헛것이든 뭐든 당장 이사할 생각이었다. 그렇게 부동산에 가서 바로 이사하겠다고 했지만 부동산에서는 왠지 내가 이사 나가는 꿈을 꾸리는 것 같았다. 아무래도 내가 남자일 직원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느낌. 처음엔 짜증만 났지만 생각해보니 그럴듯하다. 마지막으로 만난 것도 나고 성소동도 있었고 아침에 있었던 일도 내가 그리 말한 것뿐이니 객관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일 사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자살이 아니라면 내가 의심받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 그런 상황에 갑자기 내가 이사를 가겠다고 하니
부동산에서 의심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경찰들도 의심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밤에 돌아가긴 싫었다. 어쩌면 다음 타겟은 나일지도 몰랐다. 아무튼 절대로 그 방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믿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경찰서에 가서 설명을 하려고 했다. 당연히 믿어주지 않았다. 경찰은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듯한 태도놓고 며칠 동안을 연달아 잠도 못 잔 나는 그럼 네가 거기서 하루 자보라고 라고 큰 소리 치며 경찰관에게 내 방 열쇠를 집어 던졌다. 그렇게 한참을 씩씩대는 욕을 쏟아내자 속이 조금은 후련한 기분이었다. 경찰은 날 진정시키더니 이사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가고 이사란 곳의 주소를 보고한 후 경찰에서 오는 연락은 반드시 받으라고 하면서 이사를 허락했다. 그 후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사건은 자살로 해결되어 나에 대한 의심도 풀렸다. 하지만 자살이 판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난 다시 경찰에 불려갔다. 남자의 컴퓨터에서 메모가 발견되었는데 쓰인 내용 중의 일부가 내가 경찰에 말한 정장차림의 남자와 닮은 사람에 대해 쓰여있다고 다시 한번 자세히 말해달라고 하는 곳이었다. 시간이 흘렀고 결국 그 정장차림 남자의 정체는 아직도 모르는 상태지만 경찰이 해준 이야기로 새롭게 알게 된 일 몇 가지 생겼다. 외모에 의하면 아무래도 내가 남자일 때 불만을 표하러 그겠죠. 아랫집 남자는 이미 그 정장차림의 남자를 만났고 그 시끄러운 소리의 근원이 그 남자인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정장차림의 남자가 하디에 차있다는 게 수차를 적혀있었고 분명 그가 위험하다고 내쫓던 것 같다. 근데 그로 대체 왜 그만큼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던 건지 경찰에선 말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총장 안쪽에 뭐가 있었던 게 아닐까. 남자는 이미 그것까지 알아내고 어떤 이유가 있어 날 끌어들이려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이미 죽어버린 남자와 이사를 해버렸지. 그때의 일에 대해 알고 싶어도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다. 내가 중학생 때 겪었던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는 경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도시의 학교는 여러 곳의 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섞인다면 내가 다녔던 시골의 학교는 초등학교가 2개뿐이었던 터 다들 도던 얼굴들이었고 간혹 도시에서 시골로 들어온 새로운 몇몇이 눈에 띌 뿐이었다. 그전 길수라는 친구가 있었다. 아버지가 도시에서 큰 사업을 하셨다는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시골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눈에 띄던 친구였다. 집이 잘 살았던 덕분인지 민수는 항상 뭘 해도 부티가 났고 보기 힘든 신기한 물건들도 많았던 터라 주변이 항상 툭적거렸었다. 근데 그런 민수는 언제나 집에 혼자 돌아갔다. 다른 친구들이 집에 놀러 가도 되냐고 물을 때도 항상 집이 지저분하다거나 친척들을 집에 놀러 왔다거나 매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곤 했었다. 처음 갔던 수학여행에서 짝꿍이 되었던 터라 민수와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가까워졌고 민수네 집이 마을 외곽에 있는 3층 집이라는 곳과 민수의 방은 3층에 있고 부모님이 집에 계시는 날이 많지 않아서 가정도와 둘이 살다시피 한다는 것도 다른 애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사실을 꽤나 많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절친인 나에게 집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곳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번 들기 시작한 생각은 계속해서 고래에 더해져갔고 하루는 민수에게 집에 놀러가고 싶다고 진지하게 부탁하게 되었다. 민수는 처음엔 청소 다른 애들에게 하듯 거절했지만 진지하고 끈질기게 계속된 나의 부탁에 그런 부모님께 들키지 않는 곳을 조건으로 놀러와도 된다고 허락했다. 아무래도 민수가 계속해서 핑계를 댄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었나 보다. 그 다음 주 주말, 가정과 아주머니도 쉬는 날이라 민수 혼자 집에 있던 날, 큰 집에서 놀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자려고 한 민수네 집. 마을 외곽에 살고 있는 민수가 살고 있는 3층 집은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웅장한 크기였다. 와, 진짜 크다. 부모님이 아시면 분명 크게 혼날 거라며 집에 가서는 절대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된다는 말을 한 귀로 흘려듣곤 우린 곧장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거실 같은 공간이었는데 항상 핑계를 든 하나는 지저분하다는 것과는 반대로 모든 게 반듯하고 지저분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내가 가장 더럽게 느껴지네요. 집을 더럽히는 게 아닐까 싶은 모든 디자인이 하얀색으로 통일된 공간이었다. 야, 오늘 집 무슨 조머에서 먹을 것 같은. 한 가지 특이한 점이라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정반대 방향에 달려있고 그 3층을 향하는 계단은 2층의 그 깨끗한 하얀색과는 대비되는 낡아보이는 나무 계단이라는 거. 아니, 오히려 이 집의 원래 분위기엔 그 계단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었지만 여튼 평소 민수가 핑계대던 모든 건 그저 핑계였을 너무도 완벽한 집이었다. 이제 올라가서 민수의 방을 구경하는 일만 남았었다. 그렇게 2층 구경을 마치고 나무 계단에 발을 올렸을 때 발은 올리고 조금의 틈을 두고 계단의 안쪽에서 밤동이 올라갔다. 순간 뭐가 잘못되었나 싶어서 잽싸게 내려와 김수를 바라보니 공상을 잘못했다나 봐.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말하며 고개를 일수된다. 뭔가 찝찝했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느껴지는 그 기분 나쁜 반동에 나도 모르게 계단 담단을 잡으려고 했다. 너무 좋지 뭐. 평소 원하는 민수답지 않은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내가 몸이 굳혀 민수도 장엄했는지 미안. 난가는 잡지 않는 게 좋아. 라며 발을 받쳤다. 계단은 상당히 길었다. 밖에서 봤을 땐 1, 2층이나 2, 3층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였는데 기분 탓이었을까? 여튼 그렇게 이상한 진동을 느끼며 몇 걸음을 더 뗐을 무렵 지금까지와는 다른 커다란 진동이 내 발바닥을 때렸고 그 진동에 후들쩍 놀라며 오른손에 난간을 잡았는데 순간 민수가 눈을 크게 뜨며 날 돌아봤고 그것과 동시에 계단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온몸에 부딪힐 탑살을 돋았고 흘리려는 다리를 두어잡고 실서적으로 난간에 매달렸다. 지진 같은 게 아니었다. 그머진에도 분명 느껴질 수 있었던 거. 그 낡은 나무 계단 속에 분명 무언가가 있다는 거. 잠시 중학생이었던 내 발을 진동으로 띄울 수 있을 정도의 무언가가. 난 엉엉 울면서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며 민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었고 그렇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거세게 몰아치던 진동에 갑자기 쭉 그쳤다. 하지만 그러고도 한동안에 마치 바람 맞은 대나무처럼 떨려오는 봄에 차마 이로써 생각도 하지 못했다. 이미 제정신에 않은 듯한 내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쉰 민수가 차갑게 식은 채 벌벌 떠는 내 손을 끌고 2층으로 향했다. 하얀색 일색에 그 정돈된 공간에 갑자기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진 건지 모르겠다. 그나마 워낙 큰 집이라 소파가 있는 곳과 계단의 위치가 한참 떨어져 있다는 게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랄까. 우린 한동안 서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던 빈수가 계단에 대한 곳 비밀로 해줄래? 라고 말했고 난 당연히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난 도망치듯 그 집을 벗어났다. 학창 시절은 당시엔 그렇게 느리게 느껴지다가도 막상 돌아보면 눈 깜짝할 새에 너무 멀어져 있다. 빙수와 난 그 사건 이후로 서로 거리를 두게 되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지만 되도록 서로 마주치지 않으며 그렇게 조용히 그날의 일을 잊어갔다.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한 학교에서 후배로 들어온 김수와 다시 재밌는 재회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의식적으로 그날의 이야기는 피하며 기억 속에 묻어두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든 지금에서야 그 이야기가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나고 의문스러운 거 왜일까? 계단의 안에 대체 무엇이 있었던 건지 그 사실을 알고도 슬기를 한 병신의 식구들은 대체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정말 느닷없이 떠오른 그 시절의 이야기는 이상할 정도로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11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자취를 했었습니다. 같은 과 동기와 함께 살았는데 서로 잘 통했던 터라 자취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지냈었습니다. 전날 친구놈과 맥주를 한잔하다 보니 점점 술자리가 벌어져 생각지도 못하게 술을 만땅으로 먹고 잔에 들었고 덕분에 그날은 학교를 가지 않고 자취방에서 계속 늦잠을 잤습니다. 룸메이트를 잘 골라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서로 같이 살다 보면 패턴이 닮아간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친구와 살다 보면 싫어도 부지런하게 되고 게으른 놈이랑 살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이 게을러지죠. 물론 저 자신이 후자에 속해서 친구가 기회를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여튼 제가 계속 잔에 친구 역시 학교에 가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죠. 추적추적 지둥낙도대 내리는 한여름의 장맛비 소리. 나갈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굉장히 찝찝한 날씨겠지만 집에만 있는 사람에겐 저런 완벽한 저장가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빗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친구놈이 먼저 일어나서 학교 가려나 보다 싶어서 눈을 뜨니 친구가 누워있는 저를 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뚱히 계속 저를 보면서 휘죽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신종 처음 보는 친구의 모습이고 그 꼴이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보여서 갑자기 몸에 소름이 끼쳤죠. 정말 무서웠지만 괴수를 드는 반발신에 얼쳐 쪼개내고 쏘아 붙이려는들 목이 커다란 무언가로 꽉 막힌 것처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 바라보며 미친놈처럼 웃고 있는 친구의 등 뒤로 하얀 손가락이 조금씩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바로 만일 말도 못하고 눈만 주룩뜨며 그 꼴을 보고 있는데 그 하얀 손을 친구의 어깨 위로 천천히 계속해서 올라오더니 급지않은 친구의 목 언저리까지 올라오십니다. 저는
너무나도 조망스럽고 무서웠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시너무 떨듯 떨려오는 제 몸을 그대로 느끼며 바라만 보고 있었죠. 커튼은 쳐져 있었고 적통에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서 그 화사양소는 조명이라도 보던 것처럼 정말 자세히 보였습니다. 특히 검지손가락에 칠을 친 노란색 매니큐어. 대체 어두운 정 안에서 어떻게 그 노란색을 잘 보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해서 올라와 어느새 태군치를 보이고 있었고 읽고 친구 어깨 뒤로 사람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친구 머리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머리가 긴 걸로 보아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역시 친구와 같이 절 바라보며 눈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웃기지라도 한 것처럼 저는 저를 보고 휘죽거리면서 소름 끼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의 어깨 너머 목만 보이고 있는 여자의 입에서 오빠, 사람이 내 친구래? 무슨 소린지 모를 맥락 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친구는 대답도 없이 계속 웃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취방의 오래된 냉장고에서 주기적으로 들리던 큰 모터 소리를 신호로 제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제 앞에 서 있던 친구와 그 뒤에 있던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편집된 동영상에서 화면이 저만 들은 것처럼 정말 순식간에. 제가 급하게 옆을 둘러보니 친구는 제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상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친구의 따귀를 세게 때렸습니다. 실지라. 자명하게도 친구는 벌떡 일어났고 친구는 뭐냐고 왜 때리냐고 했지만 오히려 제가 반문했습니다. 왜 사람 자는 걸 내려보며 실실 웃냐고. 친구는 무슨 소리냐며 괜히 자는 사람을 때린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냥 개꿈인 건가. 진정하길래 담배를 한 대 핀 후 아직도 통한 표정으로 볼을 감싸고 있는 친구에게 제가 방금 겪은 일을 말했습니다. 근데 친구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친구는 담배를 쾌도까지 피우더니 혹시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곤 생전 안 그러던 놈이 다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봤던 그대로 네 어깨 뒤로 잘 보이지 않는 여자 머리와 웬 손이 있었다고 말했는데 거기까지 들은 친구가 손에 있던 담배를 툭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 손에 노란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냐고. 그때 그 친구의 말에 왜 그렇게 소름이 돋았던 건지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는 그런 저일 때 다짜고짜 빨리 대답하라고 계속 윽박지르는데 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대체 왜 그러냐고 되물었지요. 친구는 말없이 담배를 한 대 더 태우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만나 사귀게 된 오래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대학교 오면서 동네를 떠나며 정말 좋지 않게 헤어졌다고. 오늘 어떻게 헤어졌는데? 그러죠. 저 소리라도 한 거요? 제 말에 친구는 고개를 땅바닥에 내리깔면서 말했습니다. 자잘만한 거면 차라리 괜찮았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친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그런 친구의 태도에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고 그 후에도 그 일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군대를 가게 되었고 제대 후 복학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개강날 서로 방과후마 안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군대 가기 전에 겪은 그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누가 먼저 꺼낸 건진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친구가 먼저 꺼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기억나지 않지만 친구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를 나를 죽이었고 저층을 내 친구들을 죽이는 많아. 그것도 3명이나. 전 그때 술을 취한 상황에서도 더 이상은 듣기 싫어서 이 얘기는 그만하자고 말했지만 친구는 계속 이 이야기라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남겼나요? 그 어두운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맴돌고 있지 않나요? 혹시 그곳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포를 나누고 싶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저는 어둠의 숨결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